비트코인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약세 원인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10월 10일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10일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제 글로벌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역사상 가장 이제 큰 이제 청산 사태가 좀 나왔었죠. 아무래도 올해 동안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상승 동력 자체가 레버리지 포지션에 의한 좀 상승이 좀 동반됐었습니다. 근데 큰 규모의 레버리지가 이제 강제 청산되면서 현물 어떤 가격에도 이제 큰 영향을 줬었고 8만 달러까지 이제 하회했다가 지금 현 시점은 이제 9만 달러에서 계속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떤 것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매크로 경제와 이제 빅테크 기업의 어떤 성과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조금 연관돼서 많이 좀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식 시장이 호황이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고,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좀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AI 버블론도 나오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들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제 뭐 매수냐, 매수 기회냐, 뭐 매도 기회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매수 기회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정 화폐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비트코인 자체는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상승장의 시작은 2023년도 하반기였거든요. 하반기 대비해서 현재까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하락 자체가 어떤 시즌 종료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좀 과한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것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가격의 이제 하락에 굉장히 예민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전부 다 어떤 펀더멘털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이제 투자 자산들은 사실 상승과 하락이 동반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자체가 앞으로 없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어떤 근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해서 결국 ETF도 출시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도 이제 발의해가지고 현재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금과 같이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자산으로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어떤 빅테크와 유사한 어떤 초기 시장의 하나의 업사이드가 큰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이 상승했을 때 투자자들의 마음이 계속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더리움 같은 경우 더 펀더멘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큰 어떤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고 뭐 ETF도 출시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또 유입도 커졌었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더리움 기반으로 사실 거래되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오늘은 이제 8만 달러, 뭐 9만 달러 뭐 이 정도 되는 선이지만, 앞으로 5년 후를 좀 생각해 보면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전 더 크다 생각하거든요. 2023년도에 한화 기준으로 2,700만 원이었어요. 왜 이 가격에 왜 기억나냐면, 저는 그때 매수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2023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모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체가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영원히 될 거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었지만, 그때 당시 제가 봤던 기회 자체는 결국 미국 어떤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결국 기존에는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이 가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미국이 인정해주면은 충분히 어떤 자산의 속성을 가진, 다른 속성을 가진 자산으로 좀 위상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와 같이 지금 이제 8만 달러지만
하지만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기만 하더라도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아요. 또 한국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에 나왔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이런 초안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결국 전 세계의 어떤 금융 어떤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채널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긴 시계열을 놓고 보면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려면 그래도 어떤 모멘텀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그래도 약세에서 조금 회복해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했을 때 생각해 보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크게 하락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몇 주 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성이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 가격에 많이 반영했었었는데,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안 될 것이다라고 혹은 이제 동결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지금 높다고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시 비트코인도 이제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매크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인 것 같고, 오히려 주식보다도 훨씬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보면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투자 시장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굉장히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인디케이터 같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가 앞으로 계속 받쳐준다고 하면 금리 인하 어떤 기조가 사람들의 어떤 기대처럼 이제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에서 더 많은 어떤 유동성을 이제 푼다고 하는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면은 비트코인도 많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매체 통해서 이제 글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썼던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 12월 말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반등에 대한 어떤 근거 자체가 기존의 이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매크로에 따른 어떤 영향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투자 시장의 내러티브 때문에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제 올해 2025년 타임즈가 이제 12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올해의 인물을 이제 뽑게 되어 있어요. 매년 이제 뽑는 겁니다. 이제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랬는데, 근데 올해 가장 유력히 지금 뽑히고 있는 후보가 누구냐면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재밌게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역사상 한 번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이 뽑힌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82년도입니다. 1983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었고, 1982년도를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을 뽑는 어떤 것 중에 이제 타임즈가 선정했던 게 바로 컴퓨터였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어떤 기계가 그 타임즈의 올해 인물로 뽑혔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굉장히 유력하고 있어요.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예측 시장에 따르면은 지금 통계치가 35%의 확률로 인공지능이 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결국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올해 12월 말에 타임스가 인공지능을 올해의 인물로 뽑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198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가 인물로 뽑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인류 자체가 굉장히 많은 컴퓨터에 의해서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냐. 그럼 앞으로는 이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세상이 한 번 더 바뀔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떤 그 미국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미국의 그 M7 기업들을 보면 지금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감이 저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결국 M7이 가격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반등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근거가 아니에요. 바로 이제 M7이 계속적으로 주식이 우상향하면은 비트코인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흐름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11월 달, 10월 달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올해 이제 12월 달 말부터 내년 이제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시장에 쌓여 있는 레버리지도 많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이런 큰 변동성을 갖고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많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알트코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크립토 시장에서 사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알트코인은 훨씬 더 큰 변동성을 갖고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도 살펴보면은 4,000불 웃돌던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는 이제 3,000불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많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이 사실 사람들한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마인이나 아니면 샤프링크 같은 재무전략 이런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더리움 어떤 재무전략 기업,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더질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이제 시장에 매도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축이 되고 있는 재무전략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뭐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 이제 그 이더리움 ETF 또는 순유입, 순유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 쪽에서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저가 매수세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에 이제 유럽 연합이 좀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가 된다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혼란시킬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력히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기존 어떤 금융 시장 자체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역설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서 모든 어떤 세틀먼트 자체가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 거스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위에 있는 어떤 알트코인들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정말 신경 쓰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들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로 출시되는 이런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처음 출시되는 이제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또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알트코인 흐름 자체가 오히려 이제 펀더멘털에 더 집중돼서 사람들이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사람들이라 함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 어떤 발행되는 알트코인 자체는 시장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가격이라는 거를 계속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펀더멘털이 좋은 이런 코인들이 좀 선호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펀더멘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알트코인을 발행한 이 스타트업이 만든 서비스 자체가 결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이 이 알트코인 가치로 연결되는 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수익을 갖고서 계속 알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매수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와 이 연결점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ETP나 혹은 ETF를 출시할 수 있는 역량, 혹은 재무전략 기업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 조달된 자금으로 이제 알트코인을 계속 사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 그 ETF와 재무전략 기업의 매수세로서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거거든요. 결국 알트코인도 똑같이 흐름이 흘러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존 금융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기존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숫자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또 얼마나 많은 매출이 발생이 되면 이 가치가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알트코인도 기존 주식시장처럼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펀더멘털이 있는 알트코인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채널에서 코인판 당신의 지갑이 털리는 구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제 시장에 이 크립토 시장은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이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면은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걸 올렸을 때 의도 자체는 뭐였냐면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시장에 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이 구조 자체는 알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 구조가 이제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신규 이제 출시되는 이제 코인들은 결국 마켓 메이커가 존재를 합니다. 마켓 메이커는 시장에서 가격을 원활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호가를 대주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어떤 코인을 사려고 하면 누군가 그 호가를 대주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타이트한 규제를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는 아직 그런 규제가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마켓 메이커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아시아권에 있는 마켓 메이커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가격 조장이라고 하는 말을 가격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비난을 이제 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코인을 발행한 재단들과 어떤 계약을 맺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켓 메이커는 두 가지의 일단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정 기간 후에 그 코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이 콜옵션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재단으로부터 마켓 메이커가 코인을 그 출시되는 가격으로 이제 빌려올 수 있는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정 기간, 뭐 1년이든 2년이든 후에 다시 돌려주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출시한 이 코인들은 리테일들의 어떤 매수세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마켓 메이커들은 받자마자 파는 게 가장 수익이 높은 사실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1년, 2년 후 그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시장에서 매집해가지고 쟤들한테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듣고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생각되는 거 뭐냐면 야 마켓 메이커가 아니라 공매도잖아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맞아요. 결국에는 이 알트코인에서 이 마켓 메이커들은 재단한테 어떤 코인을 빌려서 출시됐을 때, 즉 가장 가치가 높았을 때 시장에서 매도하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저점에서 형성됐을 때 시장에서 천천히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알트코인 시장에서 되게 만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실 거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을 모르고 코인이 출시됐을 때 함부로 큰 기대를 갖고 알트코인을 매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비트나 다른 빗썸 같은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이런 코인들을 통계로 살펴보면요, 최소한 마이너스 50%가 돼 있습니다. 결국 다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재단이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켓 메이킹 해주는 마켓 메이커들이 코인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팔아서 자신들의 수익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요즘은 조금 더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에서 충분한 관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면은 뭐 코인을 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 워딩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들을 많이 예치를 받아요. 그러고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예치를 해서 이제 에어드랍 받은 이런 알트코인들을 결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매각을 받은 사람들은 시장에 출시됐을 때, 즉 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걷어가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특히 한국의 시장의 80%는 이런 구조를 잘 몰라요. 에어드랍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런 어떤 처음 출시되는 코인들이 다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큰 보상을 줬다는 것도 모른 채 단지 이 어떤 프로젝트가 뭐 테더사나 아니면 다른 큰 기업한테 뭐 투자를 받았다는 브랜딩만 갖고서 사실 그 코인을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그 테더사가 이제 투자를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플라즈마라고 하는 코인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대비 지금 거의 한 50% 이상 하락해 있어요. 결국에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돈을 잃는 사람은 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돈을 잃는 사람은 여러분 같이 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혹은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코인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거고요. 오히려 코인에 대한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는 구조예요. 근데 어느 편에 쓸지는 여러분들의 사실 몫이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후자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코인을 모르는
단순한 어떤 리테일 투자자들의 어떤 돈을 뺏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사람들한테 설명해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코인을 홍보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이런 것들을 홍보했을 때 어떤 시장에서 어떤 구조가 있고 자기가 어떤 이득을 보는지는 최소한 사람들한테 말해주고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사기라고 얘기하면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사기라고 얘기했지만 정상 거래이긴 하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채널에서 코인판 당신의 지갑이 털리는 구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제 시장에 이 크립토 시장은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이 플레이를 하는지 모르면은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걸 올렸을 때 의도 자체는 뭐였냐면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시장의 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이 구조 자체는 알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 구조가 이제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신규 이제 출시되는 이제 코인들은 결국 마켓 메이커가 존재를 합니다. 마켓 메이커는 시장에서 가격을 원활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호가를 대주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어떤 코인을 사려고 하면 누군가 그 호가를 대주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타이트한 규제를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는 아직 그런 규제가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마켓메이커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아시아권에 있는 마켓메이커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가격 조장이라고 하는 말을 가격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비난을 이제 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코인을 발행한 재단들과 어떤 계약을 맺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켓 메이커는 두 가지의 일단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정 기간 후에 그 코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이 콜옵션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재단으로부터 마켓 메이커가 코인을 그 출시되는 가격으로 이제 빌려올 수 있는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정 기간, 뭐 1년이든 2년이든 후에 다시 돌려주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출시한 이 코인들은 리테일들의 어떤 매수세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마켓 메이커들은 받자마자 파는 게 가장 수익이 높은 사실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1년, 2년 후 그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시장에서 매집해가지고 쟤들한테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듣고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생각되는 거 뭐냐면, 야, 마켓메이커가 아니라 공매도잖아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맞아요. 결국에는 이 알트코인에서 이 마켓메이커들은 재단한테 어떤 코인을 빌려서 출시됐을 때, 즉 가장 가치가 높았을 때 시장에서 매도하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저점에서 형성됐을 때 시장에서 천천히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비즈니스가 지금까지 알트코인 시장에서 되게 만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실 거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을 모르고 코인이 출시됐을 때 함부로 큰 기대를 갖고 알트코인을 매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비트나 다른 빗썸 같은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이런 코인들을 통계로 살펴보면요, 최소한 마이너스 50%가 돼 있습니다. 결국 다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재단이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켓 메이킹 해주는 마켓 메이커들이 코인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팔아서 자신들의 수익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요즘은 조금 더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에서 충분한 관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면은 뭐 코인을 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 워딩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들을 많이 예치를 받아요. 그러고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예치를 해서 이제 에어드랍 받은 이런 알트코인들을 결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매각을 받은 사람들은 시장에 출시됐을 때, 즉 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걷어가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특히 한국의 시장의 80%는 이런 구조를 잘 몰라요. 에어드랍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런 어떤 처음 출시되는 코인들이 다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큰 보상을 줬다는 것도 모른 채 단지 이 어떤 프로젝트가 뭐 테더사나 아니면 다른 큰 기업한테 뭐 투자를 받았다는 브랜딩만 갖고서 사실 그 코인을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그 테더사가 이제 투자를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플라즈마라고 하는 코인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대비 지금 거의 한 50% 이상 하락해 있어요. 결국에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돈을 잃는 사람은 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돈을 잃는 사람은 여러분 같이 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혹은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코인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거고요. 오히려 코인에 대한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는 구조예요. 근데 어느 편에 쓸지는 여러분들의 사실 몫이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후자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코인을 모르는 단순한 어떤 리테일 투자자들의 어떤 돈을 뺏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사람들한테 설명해주지 않고 어떻게 코인을 홍보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이런 것들을 홍보했을 때 어떤 시장에서 어떤 구조가 있고 자기가 어떤 이득을 보는지는 최소한 사람들한테 말해주고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사기라고 얘기하면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사기라고 얘기했지만 정상 거래이긴 하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니스왑이 P-스위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다른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2024년부터 이 알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펀더멘털입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알트코인에 무슨 펀더멘털이 있냐, 알트코인은 그냥 사고 파는 거 아니냐, 그냥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큰 돈 벌 수 있어서 거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알트코인을 발행한 재단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익들을 코인의 가치로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슈였고, 최근 그런 결국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이런 수익을 코인 가치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피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바로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대부분 이제 코인을 다시 매수함으로써 이제 가격을 부양시키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유니스왑이 발표를 했죠.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이전 코인을 교환할 때 이제 사용되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덱스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더리움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실 때 거래소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좀 교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1년에 적어도 이제 몇 천억 이상의 수익을 만드는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그럼 몇 천억 이상의 어떤 서비스가 창출되면은 대부분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이 서비스를 만든 재단한테 수익이 귀속되는 구조였어요. 물론 이 유니스왑도 처음 나왔을 때는 코인의 가치에 이 수익을 연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리 겐슬러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고 코인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재단이 개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유니스왑도 사실 SEC한테 소송을 굉장히 많이 당했던 사실 하나의 재단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면서 크립토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또 제도적으로도 많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충분히 이 코인 가치로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피 스위치를 이제 발표를 했고 피 스위치 발표된
발표된 이후 그날 코인의 가격은 한 40% 정도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코인의 펀더멘털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수익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 수익이 예측이 가능하면은 결국 기업의 가치도 어떤 평가가 될 수 있고, 거기다가 코인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다시 바이백하냐, 그 비율에 따라서 사실 코인의 가치도 사실 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 핫토픽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든 어떤 재단, 그리고 그 재단이 발행한 코인들이 앞으로는 좀 유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은데 다른 토큰들도 이 유니스왑처럼 P-스위치를 따라서 도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 시장에서 이걸 가장 많이 했던 프로젝트는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나온 지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2024년도 11월 달에 런칭해서 지금 현재 1년 된 프로젝트인데 선물 거래소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선물 거래소가 없지만 해외에는 굉장히 많은 선물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제 투자자들은 이 어떤 파생 상품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면서 거래하기 때문에 이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이 어떤 이 플랫폼 자체가 글로벌에서 이제 1등 선물 거래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 이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선물 거래소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냐면 한화로 하면 1조 5천억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한 1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회사의 어떤 구성원이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1조 5천억 원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조 5천억 중에서 99%를 전부 다 코인을 자동으로 매입하게 만들어 놨어요. 즉 자사주 매입을 그냥 자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게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원했던 그림 아니냐, 사람들이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대부분을 코인을 다시 재매수함으로써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그리고 서비스가 잘 되면 더 많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있는 거고, 서비스가 잘 안 되면 다시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결국 이렇게 펀더멘털을 연결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 다른 디파이들도 이 어떤 플레이북을 따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리퀴드 자체가 사실 이 시장을 선도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선례고, 시장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하이퍼리퀴드인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리테일들이 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 어떤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그 매출이 고스란히 코인의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외국 거래소까지 거래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업비트 많이 쓰시는데 최근에 또 업비트에 이슈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 이제 해킹 이슈가 있었죠. 근데 업비트에서 핫 월렛이라고 해서, 그 월렛에는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이 있는데, 콜드 월렛은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핫 월렛은 보안성이 낮지만 굉장히 유연한 월렛이거든요. 근데 핫 월렛에서 자금을 굉장히 많이 사실 손실을 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자 뉴스에 따르면 결국에는 이제 북한 해커들이 이제 해킹을 한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어떻게 해킹됐는지, 이런 사태가 왜 발생됐는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전체 코인 시장에 이것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 알트코인 거래에 있어서는 한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원화로만 거래하고 해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서비스가 바로 업비트 거래소거든요. 그리고 빗썸 거래소고요. 한국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알트코인의 어떤 거래 어떤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알트코인의 투심에는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코인을 거래하고 싶은데 해킹을 당했었던 거래소다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또 견해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것 같으나, 금액 자체가 이 업비트 기업의 크기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작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손실은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쾌한 소식은 아닌 거죠. 이 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알트코인 어떤 센티먼트에 주는 영향은 조금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알트코인 불장 2차 랠리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오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알트 불장이 좀 끝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모든 이 알트코인의 흐름 자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해주고 이더리움이 다시 가격을 회복한다면 알트코인도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12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타임즈에서 이 AI가 올해의 인물로 이제 뽑히게 된다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M7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다시 우상향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알트코인들이 좀 흐름을 다시 찾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알트코인이 오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21년도에 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 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사실 돈을 벌 수 있었던 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을 원했었거든요. 근데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는 그런 장은 절대 안 온다. 그리고 펀더멘털 기반으로 몇몇의 선별적인 알트코인만 오를 수 있는 장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사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6년에도 이 플레이북은 이어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누가 코인을 사주냐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이 되는데 리테일보다 기관 자금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장이고 그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려면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냐를 했을 때 펀더멘털에서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 주식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서 말씀드린 어떤 피 스위치나 아니면 금융기관의 자금을 조달해서 이 코인 시장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소수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서 큰 상승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펀더멘털 좋은 코인들은 앞으로 26년에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더리움이랑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코인 중에 하나가 솔라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솔라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솔라나가 이제 이더리움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죠. 또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생 코인들이 출시되고 또 솔라나와 또 비교가 되면서 조금 솔라나에 대해 기대감이 좀 꺾인 것 같은데요. 근데 솔라나 자체는 사실 밈코인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체인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24년도 12월부터 25년도 1월까지 밈코인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던 시장이었고 25년도 1월 달에 트럼프가 밈코인을 발행하면서 솔라나의 가격은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솔라나 자체는 밈코인의 관심과 그 가치를 고스란히 이제 가격에 반영하는 하나의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솔라나 재단이 이 밈코인에 대한 브랜딩을 벗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와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체인 자체가 밈코인을 위한 체인이 아니라 금융 기관들을 위한 체인이다라고 하는 좀 브랜딩을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충분히 솔라나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더블제로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이나 어떤 이 솔라나 내부에서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테스트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들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활발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떤 체인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냐면 결국 프라이버시가 높고 굉장히 이제 빠르고 싼 이런 체인들을 찾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결국 기관 투자자들은 제3자가 자신들의 포지션을 좀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 자금이 이제 추적되게 되면은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블록체인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 거래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오히려 예전에는 이게 장점이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게 또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지금 솔라나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사실 예전보다 더 입지가 더 굳건해진 느낌이고 솔라나는 아직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비교해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굉장히 큰 시총을 갖고 있는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했을 때는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큰 업사이드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솔라나가 더 좋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작지만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면 사실 이더리움이 좀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좋은 것 같고요. 2026년도에 그러면 이 두 개 체인들의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바로 이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프라이버시가 왜 중요한지를 사람들한테 굉장히 설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탈릭 같은 경우도 어떤 대중들한테 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거냐면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결국 프라이버시 즉 거래를 가려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지켓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코인들이 한 두 달 만에 10배 상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2026년도는 이더리움과 그다음에 이더리움 레이어 2, 더 나아가서 이 솔라나 이런 어떤 체인들이 결국 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시장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이런 어떤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대두됐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코인을 거래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알트코인의 ETF 승인을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미 이제 알트코인 ETF가 출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리플뿐만 아니라 솔라나도 출시를 했고요. 사실 도지코인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하락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없으셔서 팔로우업이 안 되셨을 것 같지만 이미 알트코인 ETF는 많이 출시가 됐고 있고요. 근데 ETF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는 상위 시총에 있는 코인들은 그나마 좀 들어오지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되게 작은 금액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ETF의 영향 자체가 크진 않는 걸로 좀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ETF보다 재무전략 기업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톰리가 만든 비트마인이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이제 매수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내고 있고 솔라나나 수이 같은 경우도 재무전략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 코인들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재무전략 기업들의 이런 흐름을 보는 게 알트코인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재무전략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스트래티지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는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 이런 기업만 봐도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아실 것 같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초 자산의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주식 시장에서는 더 많은 어떤 불안감 때문에 주식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식이 하락하면은 다시 자금 조달하기 어려워지니까 이게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감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시 올라주면은 상관이 없어지는 얘기예요. 결국 가격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가격은 시계열로 보면은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 주식 시장이 버텨주면은 이 코인 시장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다시 이런 재무전략 기업들도 다시 예전만큼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대표님 채널에서 하반기 주목할 알트코인 7가지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프로젝트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알트코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코인들은 이제 펀더멘털이 좋은 코인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또 그것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발행한 이런 코인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하이퍼리퀴드입니다.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4빌리언 달러의 가치를 좀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이 줄지 않았고 수수료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500만 달러 이상씩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조 원이 넘어가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 수익의 99%를 계속적으로 바이백하고 있고 그렇게 따라서 어떤 가치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이퍼리퀴드를 만든 이 회사에서도 이제 코인을 시장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사실 50불이던 게 30불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좀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펀더멘털적으로는 하이퍼리퀴드는 계속 우상향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 코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다른 이제 또 알트코인을 개인적으로 이제 뽑자면 AI 코인들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어떤 모멘텀 투자를 하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도 했지만 좋게 보는 건 뭐냐면, 결국 2026년에도 결국 AI에 대한 관심은 지속이 될 거고, 크립토 시장에서 그러면 AI 기업들이 수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스토리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어떤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 포세이돈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피지컬 데이터를 모으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은 어떤 데이터들이 전부 다 스토리에 등록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 모은 데이터를 기업들한테 이제 판매만 하게 된다면 결국 수익을 만드는 크립토의 첫 번째 AI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스토리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며칠 전 SNS의 어떤 정보에 따르면은 결국 재판매 계약을 거의 다 맺었다라고 발표가 된 거 보면은,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 중에 또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또 이 스토리가 만든 데이터를 사주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알려지면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다시 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스토리를 저는 좋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에테나가 사실 유일하다 생각합니다. 에테나 같은 경우는 신테틱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은 에이드 베어링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이에요. 대부분의 어떤 수익 자체는 채권에서 오거나 혹은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서 어떤 수익을 벌어가는 그런 코인들인데, 에테나 자체는 사실 시장에 굉장히 큰 어댑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파이 어떤 생태계 대부분 에테나가 발행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에 유통을 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 통해서 새로운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기업으로 바라보면 에테나가 굉장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0.5불에서 0.2불까지 하락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에테나는 사실 펀더멘털 쪽으로 바뀐 게 많이 없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도 충분히 높고, 또 계속적으로 수익도 잘 만들고 있어서 저는 에테나도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 주신 그 프라이버시 관련된 코인들도 있을까요? 프라이버시 관련된 코인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지캐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2달 만에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이상 올랐죠. 왜냐하면 40불이던 코인이 700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달 만에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인 코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더리움 재단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미국의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분이 시장에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과 이 지캐시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런 어떤 흐름에서, 프라이버시 흐름에서 또 주목받았던 게 이더리움 레이어 2인 이제 스타크넷이었습니다. 스타크넷 같은 경우는 지캐시를 만든 공동 창업자가 나와서 만든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이더리움을 만든 이제 비탈릭이 스타크넷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라이버시가 2026년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섹터로 이제 부상할 거라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떤 코인을 살지는 사실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지캐시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힘을 주고 있는 거는 스타크넷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말부터 조금 다시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이클이 사실은 4년 주기로 사이클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사이클은 이제 없다, 그냥 장기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맞춰서 4년마다 상승장과 하락장이 반복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주기가 더 짧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그 이제 이유 자체는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기존 금융시장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고래들이 시장에 매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자금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전 같은 큰 하락과 또 예전같이 큰 상승, 이거는 굉장히 짧은 주기로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하락장이지만 사실 몇 달 뒤에 다시 상승장이 올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 같은 그런 크립토 윈터가 길게 오고 그런 건 이제 없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채굴자나 기존의 비트코인을 많이 대규모로 들고 있는 개인들이 시장에 매도하면 그게 하락장이었고 시장에서 다시 사면 그게 상승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기존의 어떤 비트코인 고래뿐만 아니라 뭐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ETF를 통해서 개인들도 사실 많은 익스포저를 디지털 자산에 지금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개인 한 명당 1조 원이 넘는 자금들을 들고 있는 고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유동성이 없을 때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매도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적게 내려간다. 왜냐?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유동성이 생겼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4년마다 다시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보다는 그 주기가 훨씬 더 짧게 와서 매크로에 더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방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비트코인은 뭐 아직도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하나로 했을 때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충분히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3년도만 돌아봐도 2,700만 원에서 현재 1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사실 그때만 당시에도 사람들이 비트 1억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실현되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1억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똑같다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금처럼 이 사이클에 굉장히 영향을 받으면서 올랐다 내려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2026년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영향을 또 비트코인이 또 받지 않을까. 주식시장의 어떤 추이와 비트코인 추이는 1년 동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오늘 이제 한국의 뭐 대표되는 어떤 벤처 캐피탈에서 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뭐 이더리움의 적정가가 현재 4,500불이라고 제시를 했더라고요. 현재 지금 시점으로 3,000불이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업사이드가 좀 더 남아 있다는 뜻이죠. 저는 4,000불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더리움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의 어떤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물어보시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는 분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지금 3,000불이고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자 기준으로 이제 91,000불이에요. 이 기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 1억을 그냥 이더리움을 매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더리움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업사이드가 훨씬 크다 생각하거든요. 떨어져 봤자 이제 2,000불 중반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이더리움이 만약에 상방이 열린다고 하면 전 4,000불 후반대도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손익비가 좋은 자산 자체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1억을 뭐 분산하지 않고 그냥 1억을 그냥 쿨하게 1억 이더리움에 투자해서 큰 어떤 상승을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투자가 되게 투명해졌다 해야 될까? 좀 더 명확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뭐 명확해졌다는 뭐 단어 자체에서 모호할 수 있는데 결국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이제 측정 가능한 시장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결국 가치를 측정 못하면은 업사이드는 물론 클 수 있지만 또 하락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크거든요. 알트코인은 이제 발행한 회사들이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좋은 서비스를 또 사람들이 써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결국 펀더멘털 시장으로 함으로써 이제 가치 측정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시장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투명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이 크립토 시장에도 펀더멘털이 존재합니다. 코인을 단순 투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시장을 계속 공부를 해보면 주식시장과 별반 다른 바 없고요. 결국엔 좋은 기업이 좋은 가치를 받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